어느 평범한 여름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습도가 높은 편이라 여름철이면 후텁지근한 공기가 방 안까지 밀려 들어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이 되면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청하곤 했다. 주인공인 민수는 혼자 사는 30대 회사원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한 후 시원한 맥주 한 캔을 꺼내 들었다. TV에서는 그날 하루의 뉴스를 전하고 있었고 민수는 이를 큰 관심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뉴스가 끝나고 공포 영화를 해준다는 소식에 민수는 조금 신나는 마음으로 채널을 돌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인터넷이 끊겼다. 와이파이 신호가 사라졌고 민수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인터넷을 확인했다. 이놈의 인터넷 또 문제야? 불평을 하며 라우터를 껐다 켰다. 그 순간 컴퓨터 모니터에 누군가가 찍은 것 같은 아파트 전경 사진이 떴다. 흑백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입력되어 있었다. 당신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민수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 그 사진은 분명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었다. 순간 그는 등을 떠는 한기를 느꼈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창문을 닫으러갔다. 그런데 창문을 닫으려는 찰나 밖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똑똑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민수는 잠시 멈칫하며 창문 너머를 살폈다. 하지만 역시 컴컴한 외부와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만이 보일 뿐 아무도 없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창문을 닫으려던 찰나 이번에는 똑똑거리는 소리가 문 쪽에서 들려왔다. 민수는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을 바라보자 밑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쳐 보였다. 배달이나 친구가 찾아온 건가?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그는 누구와 약속도 하지 않았고 시킨 음식도 없었다.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문 아래 틈으로 어렴풋한 흑백 사진 한 장이 밀려 들어왔다. 그 사진에는 그의 아파트 내부, 그러니까 지금 그가 서 있는 그 공간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 붉게 물든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해 민수는 뒤로 물러났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공포에 떨린 그의 손에서는 휴대폰이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과 함께 머리가 멍해진 민수는 그렇게 몇 분 동안이나 문 앞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민수는 뛰기 시작했다. 바로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향해서였다. 복도를 지나며 그는 여러 번 뒤를 돌아봤지만 다행히도 그의 뒤를 따르는 이는 없었다. 결국 경찰서에 도착해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은 즉시 민수의 아파트로 함께 동행하여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파트에 도착한 그들은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 깨어진 컴퓨터 화면도 밀려 들어왔던 사진도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은 이를 장난 전화나 착각으로 취급했지만 민수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남았다. 그 후로 민수는 결코 혼자 있지 않았음을 새삼 깨달으며 그날 밤을 두 번 다시 떠올리지 않으려 했다. 몇 주가 지나 사건은 점차 잊혀졌지만 여전히 민수는 밤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릴 거실한 불안감을 완전히 털어버릴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인터넷에서 그 사건의 마지막 위협적인 메시지를 적은 누군가의 짧은 글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동현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동현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번아웃을 겪고 휴식을 위해 할머니 댁에 와 있었다. 할머니 댁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작은 집으로 주변에는 몇 채의 집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어느 날 저녁 동현은 오래된 앨범을 보다가 할머니께 여쭈어봤다. 할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사진 속 인물은 젊은 여성이었고 낯설지만 어딘가 친숙해 보였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건 혜진이라는 아가씨인가 보구나. 이 마을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 할머니는 조용히 창 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혜진이라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호련히 사라지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산이며 들이며 돌아다녔지만 혜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바로 저 너머 숲을 짙은 숲속에서 말이다. 혜진은 숲속에서 매일 밤 울며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단다. 누구도 그 숲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슬프고 처량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을 홀리곤 했지. 동현은 문득 스산한 한기가 등을 타고 스치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할머니,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지. 밤이 되면 마을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들은 일종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말이야.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 소리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숲속으로 들어갔고 결국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술렁이고 두려움에 떨었다. 결국엔 마을에 귀신이 나오는 것이 틀림없다고 믿으며 매일 밤 촛불을 켜고 무사히 지나가길 기도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날 밤 동현은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숲에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였다. 살짝 열린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바람 소리와 함께 그 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들려왔다. 도와줘, 제발. 동현은 갑작스레 일어났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이내 그는 이성적인 생각을 멈추고 있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는 발걸음을 옮겨 집을 나섰다. 초승달이 뜬 어두운 밤이었고 숲속으로 향한 길은 작은 길 위로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곳이었다. 그는 숲 가장자리에 도착할 때까지 주저없이 걸음을 계속했다. 뒤에 들리는 소리는 조금 전보다 더 슬프게 울려 퍼졌다. 조심스레 숲속으로 걸음을 옮겼고 짙은 안개가 그를 맞이했다.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의문의 속삭임과 길 잃은 듯한 발소리들이 그를 더욱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는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를 알아챘다. 갑작스레 형체가 그를 향해 다가왔다. 그것은 바로 사진 속의 혜진이었다. 그녀의 맑은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동현을 향해 소리 없이 입을 움직였다. 돌아가. 순간 그의 몸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동현은 황급히 몸을 돌려 숲 밖으로 향했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 피했다. 그 후로 그는 다시는 그 숲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동현은 마을을 떠나 서울로 돌아갔다. 하지만 때때로 그는 그날 밤 혜진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혼자 있는 방 안에서도 식은땀을 흘렸다. 과연 그날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숲속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은 지금도 그곳을 헤매고 있는 걸까? 그 진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동현만은 그날의 공포를 잊지 못하리라. 세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폐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폐교는 30년 전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았지만 그 역사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오싹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한때 밝고 행복한 장소였지만 어느 날 한 학생이 실종된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 학생은 5학년이었던 이수경이었습니다. 수경이는 항상 밝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어느 날 학교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학교와 마을 전체가 그녀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지만 매일 밤 이상한 속삭임과 발소리가 교실 안팎에서 들려왔고 학생들은 의문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런 일은 점점 잊혀졌고 결국 사람들은 학교를 떠나면서 그저 귀신이 나오는 학교로만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마을에 사는 젊은 대학생 몇 명이 이 폐교에 관한 도전적인 게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학교에 들어가 1층부터 3층까지 있는 모든 교실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곳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한밤중 호기심 많고 두려움을 모르는 4명의 친구 진수, 혜린, 도현, 그리고 민서는 학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낮고 삐걱거리는 문이 열리자 긴장된 공기 속에 이상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긴 플래시라이트 하나에 의존해 어두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1층에서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벽에는 예전 게시판과 퇴색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으며 교실들은 먼지가 가득 쌓여 있어 여러 해 동안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층에 올라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 교실에서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수는 용기를 내어 문을 밀어 열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칠판에 우리 다 함께 놀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친구들은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복도의 조명이 깜빡이면서 간헐적으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해리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손목을 잡았지만 앞서 걷던 도현을 따라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문이 쾅 하고 닫혔고 그들 뒤에서 자물쇠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민서는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으스스한 교실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았고 갑자기 서리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칠판에는 여기서 나가려면 비밀을 풀어라라는 글씨가 핏빛으로 떠오르며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흔적을 찾던 중 도연은 책상 위에 놓여있는 고장 난 태엽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던 그 순간 교실의 다른 쪽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 모두 얼어붙은 채로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칠판에 핏빛 문자가 하나씩 추가되어 시간이 다가온다 고 변해갔습니다. 갑갑한 공포감이 드리운 가운데 해리는 불현듯 무엇인가 깨달은 듯 외쳤습니다. 실종된 수경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이 3시 15분이라는 것을 기억해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현상들이 수경이 위의 억울함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물건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치 그들을 밖으로 내쫓으려는 듯한 압박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압박 아래 그들은 필사적으로 교실을 뒤져 신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진수가 어딘가 숨겨져 있던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빠르게 일기장을 넘기던 중 그들은 수경이의 말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어요. 나와 함께한 비밀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요. 일기를 읽자마자 방이 유동치기 시작했고 천장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벽의 틈새로 서서히 문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발견한 민서는 모두를 끌고 나가기 위해 급히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바라본 것은 칠판에 적힌 고마워 라는 글자였습니다. 그 후 4명의 친구들은 밖으로 나와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후에 지역 경찰과 사건을 보고했고 오래된 이야기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끝에 경찰은 실종 사건이 당시 교직원의 범죄로 밝혀졌고 숨겨진 진실이 드러남으로써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폐교는 결국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수경이의 영혼은 이제 평화롭게 떠날 수 있었고 그날 이후로 그 학교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